안녕하십니까. 스쿠버 다이빙의 강박증 환자 강영천입니다. 오늘 강 박사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 혹은 고도 지역으로의 여행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잡아본 제목은 다이빙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 다음에 항공기에 탑승 혹은 고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그 벌어지는 어떤 사건에 의한 어떤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기 탑승 전에는 어떻게 하고, 항공기를 탑승한 후에는 또 어떻게 하고, 나중에 항공기에서 내렸는데 또 감압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 다이빙을 마친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기내 압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는가는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국제선 항공기, 국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은 8,000m 고도, 국제선은 12,000m 고도 정도에서 운항을 합니다. 이때 국제선 항공기가 12,000m 정도에서 날 때 비행기의 외부의 압력은 사실은 0.2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낮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 안의 압력을 파일럿이 자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일정 압력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기내 압력이 0.75에서 약 0.8바 정도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육상에서 본 이게 육상에서 본 1바고요. 이게 12,000에서 봤을 때 약 0.767바 정도 나오는 그런 고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0.75바 정도로만 떨어진 기내 압력은 지상 압력의 약 3분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체내에 다이빙 이후에 축적되어 있었던, 그러나 감압병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사일런트 버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고요기포, 무정상기포, 침묵기포, 이렇게. 이 사일런트 버블이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 버블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빙 이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저희들이 느끼지 않았던 감압병 증상이 기내에서 혹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증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상의 1바에서의 산소는 0.21바입니다. 21%죠. 그런데 기내가 0.75가 된다면 이 산소는 0.16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저 산소의 퍼센트가 0.16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21%의 산소를 마시고 몸에서 5%를 채우고 내쉬는 숨에는 0.16%의 산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것도 아직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내 압력이 0.75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호흡하는 그 공기 안에 있는 산소는 사실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다른 어떤 생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지만 지금 그것까지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흡입하는 공기 안에 있는 산소가 부족하면서 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이 항공기를 타고 장시간 여행할 때 생기는 그 시차에 의한 어떤 증후군, 젯래그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다이빙을 마치고 항공기를 탑승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항공기를 탑승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더 이상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질소 기포가 그나마 다 빠져나가게 오랫동안 기다리라는 거죠. 어느 정도 기다리라고 권장하는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 때 가급적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라이트록스를 하면 이 문제의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나이트록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에 대한 권장 수면 휴식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트록스를 쓸 때도 이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지막 날이라도 나이트록스를 쓰고 가급적이면 수심과 시간을 좀 줄여서 다이빙을 한다면 분명히 항공기 탑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감압병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이빙을 마치면 꼭 마지막 날이 아니라도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빙 마친 날은 좀 쉬셔야 됩니다. 오늘 다이빙 마치고 내일 비행기 타니까 오늘 우리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마운트 키나발루에 등산하자.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 다이빙 프로필이 좀 안 좋았다 싶으면 쉬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100% 산소를 흡입하면 이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의 권장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권장사항은 20년이 다 돼갑니다. 2002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덜햄이라는 도시에 듀크 대학이 있습니다. 이 듀크 대학에서 처음 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레크레이셔널 다이빙을 마친 다음에 항공기 탑승에 대한 그 지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세미나의 보고서고 이 영문판은 저한테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시한 미니멀 최소의 어떤 권장사항은 그렇습니다. 1회 다이빙 한 번 했으면요 12시간 이상 수면 휴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간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다이빙, 재잠수를 했거나 혹은 여러 날에 걸쳐 많은 다이빙을 했을 때 물론 무감압 환기를 지키고 감압에 걸리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18시간을 최소 수면 휴식을 하라. 좀 더 길게 할수록 더 안전하다. 그러나 감압을 요하는 다이빙이나 어떤 이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계획 감압을 했다면 이거는 18시간이 아니라 훨씬 길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 감압을 100% 완수를 했다면 보통 24시간 정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감압을 잘 하면 거의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컴퓨터에 감압이 뜨고 만약에 그 감압
마저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아주 긴 시간 수면휴식이 필요해집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혹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는 주스, 콜라, 맥주 다 별로입니다. 특히 다이버의 경우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차에 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내가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증상, 특히 감압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승무원에게 내가 다이빙을 했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하고 산소를 요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줍니다. 조금 어떤 그 기내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퍽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이 산소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는 사실은 좀 농도가 조금 부족해요. 1분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 다이버는 1분에 15리터 정도의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또 기내에서는 이 산소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덮어서 산소가 줄줄 새는 종류지만, 그러나 일반 공기보다는 산소를 좀 보충해 주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역시 항공기 속에서나 혹은 비행기를 내리고 나서 감압병 증상을 내가 느낍니다.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펠러 이런 다이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지금 많이 불편합니다. 이러면 저는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과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제일 가까운 챔버 시설로 바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바로 가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 감압병 환자에 대해서 하루 24시간 챔버를 가동해주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실제로 감압병 환자에서 내가 감압병 증상을 느끼고 그 병의 그 뒷끝은 얼마나 챔버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압병 이후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 감압병이 왔다고 해서 그 챔버를 바로 돌려주는 그런 챔버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날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챔버로 이동하는 동안이라도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감압 질환 혹은 감압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은 감압 시설이, 챔버 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이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다이버뿐만이 아니고 고압 산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많아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세월호 때인가 다이버 구조대들이
활동을 한 다음에 감압병이 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받을 시설이 부족하고 하면서 이 나라에서 챔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고압산소 챔버 치료 수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챔버를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내구성이 병원에 많이 생겨서 지금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챔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의학과와 고압산소의학과에서 공통으로 만든 파일이라서 제가 응급의학 그 선생님에게 혹시 이 파일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원본을 좀 다오. 지금 제 눈에는 이 전화번호가 잘 안 읽혀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구해서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이빙 이후에 항공기 탑승 혹은 고도지역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이빙 이후에는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이 또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고도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 항공기 안에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과 무관하게 약 0.75에서 0.8바로 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증상 기포가 커지면서 감압병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탑승하기 전에는 충분히 긴 시간을 수면을 시작하고 역시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비행기 타고 나서도 물을 많이 마시고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산소를 요구해서 산소 흡입을 하시고 나중에 항공기에서 내리셔서 감압병 증상이 뚜렷해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챔버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다.